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비뉴스 김민지의 아트앤테크 시작합니다. 시장조사 업체 CB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생성형 AI 스타트업 투자 규모는 무려 26억 달러, 하나로 3조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챗GPT 열풍으로 텍스트만 입력하면 이미지나 동영상 등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생성형 AI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은 음악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은 임지순 3PM 대표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소개 인사 시청자분들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음악 스타트업, 블록체인 NFT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뮤직테크 스타트업 3PM을 이끌고 있는 임지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음악 NFT 플랫폼 음악 뮤직 기업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3PM이 MP3를 뒤집은 용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예, 3PM은 처음부터 음악 산업에 블록체인과 NFT 기술을 적용해서 어떻게 해서 음악 산업에서 좀 효율화를 늘리고 그리고 크리에이터들, 즉 뮤지션들에게 더 많은 이익과 그 홍보 기회를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만든 스타트업이고요. 저희는 원래 NFT 음반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그 유통 쪽 포지션으로 회사를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가 회사는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한창에 달했을 시점에 설립을 했는데 네. 작년 2022년에 많은 이제 공연들이 생기고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그러면서 NFT를 티켓에 접목하면서 사업을 좀 더 확장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NFT 티켓 플랫폼도 같이 오픈을 했고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 다양한 페스티벌의 티켓을 저희가 NFT로 중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해외의 NFT 티켓 스타트업과 제휴를 맺어서 서로 양국 간의 이벤트들을 교류하는 그런 사업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NFT 티켓을 구매했을 때의 장점은 어떤 게 있나요? 아무래도 암표 등의 그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직관적으로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소비자들 입장에서 자신들이 참여했던 공연과 이벤트들이 보통은 휘발성 기억으로 사라지고 지류 티켓들 자체도 어딘가에 휴지통에 들어가고 사라지는데 NFT 티켓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의 공연에 귀속되는 그런 티켓이 아니라 여러 개의 이벤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획이 또 유연하게 가능해집니다. 네, 그렇군요.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음악, 뮤지션의 공연을 봤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휘발되는 기억이라고 하셨는데 그 공연에서 잊지 못할 장면을 NFT에 담아서 간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멤버십 기능이 있으면 그 아티스트의 팬으로서 지속적으로 콘서트 등 여러 이벤트에 응모하거나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탄소년단과 뉴진스가 소속된 대형 엔터사입니다. 하이브의 뮤직 테크놀로지 파트장으로 근무하시다가 NFT 스타트업을 창업하셨단 말이죠.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하이브에 다니기 이전에 제가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좀 다니고 있었어서 어느 정도 기술에는 많이 익숙했고요. 네. 그런데 2017년, 18년 때도 NFT를 많이 들여다보고 공부했었지만 사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접목할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하이브 다니는 동안에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기술이 진짜로 필요한 게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그 대규모 자본이 밀어준 아티스트보다도 오히려 독립 아티스트 그리고 소규모 레이블들에 더 이제 필요한 기술이 아닐까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네. 예, 결정적으로 제가 하이브에 다닐 때는 뉴진스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고 예, 선택이 달라졌을 네. 수도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 아티스트, 그러니까 셀럽이 아닌 굉장히 많은 뮤지션들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이분들을 주목하게 해준 매개체가 NFT라는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아티스트를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이제는 좋은 IP를 가진 뮤지션과 콘텐츠 기업과 함께 협업을 해야 비즈니스를 그래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한 사례로 넥스트에서 활동했던 굉장히 저명한 기타리스트이죠. 김세왕 선생님의 연주곡을 3PM에서 NFT로 발매한 사례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김세형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또 워낙 존경하는 아티스트시고
게다가 지금은 이제 미국 LA에 계시는데 이거 네.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과 함께 일하면서 이 테크 네. 생태계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아 네. 그래서 이런 일을 새로 시작한다고 연락드렸을 때 굉장히 반가워하시면서 서로 협업 방안을 모색을 했었고 그래서 사실 이 오버 더 레인보우라는 연주곡을 NFT로 발행하는 것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했었는데 네. 이 그 오버 더 레인보우를 발매했던 게 좀 상징적인 그 함께했던 협업 사례였지 싶습니다. 네. 김세왕 선생님의 연주곡과 또 지금 핏 보니까 다른 아티스트가 함께 협업을 한 사례인가요? 아, 예, 맞습니다. 김세환 선생님과 이제 오리안 씨라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 기타리스트, 예, 네. 마이클 잭슨과도 협업했던 여성 기타리스트가 듀엣으로 기타 연주를 한 연주곡입니다. 네. 그럼 저 NFT를 소장하게 됐을 때 그 컬렉터 홀더의 혜택은 어떤 게 될까요? 저희가 어떤 혜택이나 약속 같은 걸 하진 않았고요. 네. 사실 저 NFT를 발행할 때는 오히려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었어요. 네. 뭐냐면은 NFT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분들을 모셔서 이분들을 추첨을 통해서 음. 김세영 선생님과 협업하고 저 곡을 테마로 해서 아트워크를 만들어서 함께 홍보하는 아 이런 기회를 네. 제공했었고 그때 굉장히 많은 반응을 이끌어냈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식으로 이 프로젝트를 확장하셨고 또 기존의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NFT 작가분들이 디지털 아트 기반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이러한 커뮤니티와 연계해서 NFT 음악을 확장하고 알리기도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공지능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공지능이 화두입니다. 구글은 만들고 싶은 음악을 이제 문장으로 입력하면 수십 초 만에 관련된 음악을 만들어 줍니다. 그와 관련된 논문도 발표했고요. 그 이름이 뮤직 LM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저작권 문제로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뮤직 LM 어떤 서비스인가요? 뮤직 LM은 서비스가 출시하진 않았습니다, 아직. 예. 네, 지금 기술이라고 봐야겠군요, 예, 아직. 논문과 데모들이 공개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이 이미 보셨겠지만 음. 글을 입력하면 글을 음악으로 바꾸어 주는 모델이죠. 아, 그리고 이런 게 탄생했던 배경은 당연히 작년 말부터 화두가 되었던 글을 입력하면 그림으로 바꾸어 주는 텍스트 투 이미지 디퓨전 네, 모델들이 굉장히 고평가를 받으면서 이런 모델이 등장을 했고요. 사실 음악 인공지능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딥러닝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1990년대부터 다 연구가 되었던 분야고요. 음, 딥러닝이 알파고를 통해 주목받던 2016년 이후에도 이미 음악 생성하는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대부분이 글씨를 넣는 게 아니라 장르를 선택하고 속도와 조성을 선택하면은 그에 맞는 음악을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메타데이터 기반으로 만들어주는 모델들이었는데 네. 텍스트를 자연어를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모델이 그동안 없었던 이유는 음, 자연어와 음악을 대응시켜 놓은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네. 텍스트 투 이미지에서 그런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였죠. 왜냐하면 그건 실제로 필요한 데이터였으니까요. 네. 예, 왜냐하면은 그림을 보고 설명하는 글씨를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게 원래 목표였는데 그걸 뒤집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되니까 반대로 이제 음악과 글을 매칭을 시켜야겠다 하면서 그 데이터를 마련해서 구글이 내놓은 결과가 이 뮤직 L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은 이유에는 이 구글 LM을 통해서 학습한 그 데이터에 저작권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음원들이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쿨리타라고 하는 AI 작곡 프로그램을 먼저 접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 쿨리타 AI가 바흐의 곡을 미리 분석을 해서 그런 클래식 프로그램 그런 곡을 만들어냈는데 흥미로웠던 실험을 공개했었어요. 100명에게 이 곡이 인간이 만든 것인가 아니면 AI가 작곡한 것인가 분간해 보라라고 질문을 줬는데 거의 분간하지 못했다라는 소식을 들었고요. 이 지점은 지금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만든 AI 작곡 프로그램 주크덱 2019년에 아마 틱톡에 인수가 되기도 했었죠. 이 주크덱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원하는 곡의 장르와 분위기를 선택하면 수십 초 만에 관련 음악을 만들어 줍니다. 이러한 AI 음악은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는데요. AI 음악만의 장점이 있을까요? AI 음악이 어떤 장점을 특정하게 지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음악 생성과 음악 유통, 제작 이 분야는
기술 변화에 정말 민감합니다. 네. 예, 새로운 기술이 하나가 나오면은 무조건 음악엔 다들 적용을 해봐요. 네. 그만큼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사실 딥러닝을 통한 음악이 반영되기 이전에도 아마 그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바흐의 작곡 같은 경우에도 딥러닝 이전에 이미 시도가 많았고요. 네. 그 이유가 바로 그 음악 그리고 무조 음악 이런 것들은 사실 이미 우리가 컴퓨터를 적용하기 전에도 사람이 있을 때도 굉장히 기계적이고 수학적입니다. 네. 패턴이 일정해요. 그래서 딥러닝까지 가지 않아도 그냥 논리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음. 만들어도 사람이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예, 굉장히 수학적인 음악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미 뭐 많은 그 이제 뮤직 LM이나 그런 자동 작곡이 나오기 전에도 믹싱이나 마스터링을 인공지능이 해주는 것들은 많이 있거든요. 네. 음악에 들어가는 공정이 굉장히 많은데 기계들이 하나하나 대체해 나가다가 지금 이미 작곡까지 이제 진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한 큐의 기계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는 거는 아직은 없어요. 아 예. 네. 그리고 그게 나왔을 때에도 사람들이 과연 그거를 쓸까에 대해서는 미지수가 있고요. 음악이 결국은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팝 음악과 케이팝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음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컨셉, 스토리텔링, 뮤직비디오, 아트워크 이런 모든 것들이 조합되기 때문에 사실 특정한 요소 하나를 만들어내는 기계 기술만으로 이런 공정이 다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네. 서서히 잠식해 나가다가 결국은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공정을 잡아먹게 되는데 이미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수가 바뀌진 않고 사용하는 도구만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전망하고 계시군요. 그런데 그 일정 특정 영역에서는 AI 음악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김민재 아트앤테크라는 채널에 BGM을 만들고 싶은데 작곡가분에게 바로 의뢰하기에는 비용이나 이런 측면이 맞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시하는 금액과 그 작곡가분이 원하는 어떤 그 창작에 기반한 합당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맞지 않을 때 AI 음악을 활용해서 이 채널의 대표 곡을 또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로서의 또 종합 예술, 엔터테인먼트로서의 음악은 이건 AI만 활용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들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넓게 봐서 이 인공지능이 미래 음악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어, 지금 인공지능으로 음악을 만들어내는 기술들이 계속 고도화가 될 거고 단기적으로는 바로 다음으로 바뀔 요소들이 목소리입니다. 네. 예, 사람의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는 이미 인공지능 기반으로 많이 나와 있고요. 노래를 만들어내는 건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조금씩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고 랩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멜로디를 입력하면 보컬까지 만들어주는 이런 그런 모델과 소프트웨어 서비스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 이미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전에 신호 처리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음. 가상악기라는 기술이 80년대 이후에 많이 나오는데 네. 이 가상악기들이 연주자를 많이 대체했어요. 아, 가상 악기가 예. 80년대 이미 많이 예. 나왔군요. 그리고 그 연주자들이 다 어떻게 됐냐? 실제로 연주자들은 그때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네. 지금 그 연주자들에 해당되는 음악 인구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 프로듀싱을 합니다. 아, 혹은 DJ를 네. 하고 있고요. 네. 예. 같은 일이 음. 보컬리스트, 래퍼들에 대해서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거는 뭐 어떤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음. 결국 그러다 보면은 이미 우리가 익숙한 형태의 음악들, 형식이 정해져 있고 장르가 정해져 있는 음악들은 기계들이 굉장히 쉽게 만들어낼 거예요. 그럼 그때 주목받게 되는 포지션은 굉장히 실험적인 음악을 하는 사람들, 네.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사운드 자체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아예 파형 자체를 다루는 사운드 디자이너라는 직업도 있고요. 아니면 자연의 소리를 채취하고 채굴하는 사운드스케이프 작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기존에는 뭐 미디어 아티스트나 완전한 순수 예술가들의 포지션이었다고 하면 이분들이 좀 더 실제 그 산업, 음악 산업과 엔터테인먼트 업과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다양한 또 새로운 혁신적인 음악 장르와 또 관련 직종들이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표님께서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관련 기술서를 집필도 하시고 번역도 하셨더라고요. 책에서 어떠한 기술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셨나요?
예. 기술서들을 뭐 여러 가지 뭐 주로 번역을 많이 했었고요. 네. 블록체인 관련 서적들 그리고 머신러닝 관련 서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공부를 하려는 차원에서 한 목적이 좀 더 많이 컸고요. 네. 가장 최근에 했던 책이 리얼 월드 암호학이라는 책인데 블록체인 책은 아니에요. 순수 암호학에 대한 책인데 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봤던 모든 책 중에 암호학에 대한 내용을 정말 가장 쉽게 알려주면서도 최신 기술들까지 최신 기술이 예를 들어 뭐 다자간 연산이나 네. 영지식 증명 이런 요소까지도 커리큘럼에 다 녹아내고 있어서 아 독보적인 책이라고 네. 생각을 했고요. 네. 예. 그런데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지 그냥 쉽다는 건 아 아닙니다. 네. 예, 좀 저도 힘들었어요. 펼쳐봤는데요. 조금 마음을 먹고 봐야지 될 책이었습니다. 영지식 증명에 대해서 그래도 쉽게 풀이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인공지능 관련된 책도 집필하신 적이 있다면서요? 예, 집필한 책으로는 이제 강화학습 관련 책을 좀 친한 지인분들과 함께 공동 저자로 집필을 했었고요. 네. 강화학습이 사실 알파고의 기반이기도 하고 강화학습이 뭐 그런 지도학습, 비지도학습과 함께 어떻게 보면 3대 요소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엔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생성 기술이 사실 강화학습 쪽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아 잠깐 좀 무대에서 좀 옆으로 비껴간 감이 있는데 네. 뭐 그 책 안에서도 강화학습과 뭐 GPT-2를 접목하는 이런 것들도 다루고 있어서 뭐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 이외에도 뭐 머신러닝 뭐 디자인 패턴에 관련된 책이나 아니면 뭐 AWS에서 AI 쪽 이제 그런 모듈들을 구성하는 네. 이런 거에 대한 책들을 좀 번역을 했었습니다. 네, 서비스형 AI 서비스에 관련된 책도 네, 번역을 하셨고요. 좀 굉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든 기술적인 지식과 배경을 아우르는 가운데 현재 음악 NFT 기업의 대표로 근무하고 계신데요. NFT 블록체인 웹3가 신년에 많은 주목을 받다가 실은 작년까지 주목을 받다가 최근에는 AI 쪽으로 실제 스타트업 투자도 많이 몰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관심이 좀 사그라드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은 모든 기술들을 아우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NFT 뮤직 산업의 기틀을 닦기 원하시는 포지션에 대표님이 서 계시는데 어떠한 사업 계획, 구상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는지요? 예. 올해는 3PM이 좀 확장을 하는 그런 해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사실 작년에는 뭐 여러 기술적인 준비를 하면서 사실 그렇게 많은 그 아티스트들과 함께 하지 못했는데 네. 올해는 뭐 기본적으로 국내에서만 뭐 100명 이상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아티스트들과도 좀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넓혀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좀 기반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제 일본과의 협업 그리고 동남아시아와의 협업을 같이 준비하면서 해당 국가들과의 그런 그 이벤트 교류를 통해서 NFT 티켓을 그 상호 간에 확산하고 저희 서비스에만 매여 있지 않고 NFT의 호환성을 통해서 이렇게 어느 서비스에서든 그런 유통과 중개가 가능한 이런 모델을 많이 좀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흥미롭다고 느꼈던 지점 중 하나는 대표님께서 카이스트에서 바이오 및 뇌공학을 학사, 석사까지 전공하셨고 신경공학을 공부하셨다는 점인데요. 뇌를 연구하는 거잖아요. 또 최근에는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설계하는 등의 Brain Inspired AI, 즉 뇌 모방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상을 해보건대 브레인 인스파이어드 AI 뇌보망 인공지능을 로봇에 탑재를 하고요. 이 로봇이 인간의 뇌와 로봇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음악을 만들고 음악 NFT도 발매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블록체인이 유통을 위한 기술에 머무르고 인공지능은 생산을 위한 기술에 네. 이제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기술의 근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어떤 콘텐츠 생산을 위한 기술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좀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고 있는 좀 관점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인공지능이 지금 GPT-3 그리고 앞으로 출시될 GPT-4 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네. 뭐냐면은 모델의 크기를 계속 늘려서 성능이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이 모델이 하고 있는 것은 결국 경험으로 쌓은 데이터를 계속 답습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완성된 이제 데이터맵 안에서 점들을 촘촘하게 찍는 건데 그 밖으로 점을 찍지는 못한다. 네. 밖으로 확산할 수는 없는데 그런 구조적인 것 부분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모델의 크기만 키우는 게
기술적으로 맞는 방향이냐 네. 하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인문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모든 인공지능 기술, 딥러닝 기술들은 기본적으로 귀납적인 사고를 하는 모델입니다. 네. 연역적인 사고를 하는 모델이 아니에요. 네. 그 단적인 예로 GPT-3한테 1 더하기 1은 3이야 라고 하고 우리 아내가 3이라고 했어. 예. 지금 아내한테 대들 순 없잖아. 너도 3이라고 얘기해. 네. 그럼 챗 GPT는 네, 1 더하기 1은 3인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해요. 아, 네. 예, 굉장히 유연하죠. 네. 그런데 이게 연역적 사고는 아니거든요. 네. 귀납적 사고예요. 그런데 연역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그 구조가 만약에 구현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 인공지능이 다음 단계로 뛰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5년, 6년 전에 상상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뤄나가고 있는 과정이라서 네. 이게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서도 조금 명확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그 LLM이라는 기술이라고 하죠. 대형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을 오픈 AI라는 한 회사가 그 엔진을 사용해서 내놓은 서비스가 챗 GPT고 또 여러 벌티컬 서비스가 여러 기업들에서 나올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LLM 모델을 비롯한 인공지능의 한계는 연역적 사고가 되지 않는 귀납적 모델이라는 점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웹3와 블록체인이 지향하고 있는 탈중앙화 그리고 데이터 창작자에게 데이터 소유권과 그에 합당한 경제적 이득, 보상을 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가치를 AI가 과연 얼마나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블록체인을 사실 인공지능이 그려내는 디스토피아적 측면에 대한 이제 대체제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사실 물론 그건 또 블록체인을 너무 또 유토피아적으로 보는 시각이기도 해요. 네. 뭐 네. 어떤 이야기냐면 풀었으면은 결국 인공지능들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효율적으로 그 데이터와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고 결국 그 컨텐츠가 사람이 만들었는지 기기가 썼는지 분간할 수가 없게 되고 섞이게 되고 이렇게 너무 많은 컨텐츠들이 넘쳐날 것이다. 즉 원본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네. 예. 그러면 그 원본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그 원본을 검증할 수 있는 대안이 네. 블록체인이다라는 시각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블록체인을 속일 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는 다시 거버넌스 문제로 돌아가게 되고요. 블록체인 위에서 우리가 주로 가치, 즉 금전적 가치를 어떻게 거버넌스 할지를 주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데이터, 진본성과 그 원본성에 대한 그 데이터, 컨텐츠를 어떤 식으로 거버넌스로 관리할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많이 없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에서 아직 컨텐츠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네. 그쪽까지 많이 가지 않은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앞으로 저희가 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음악 NFT의 주요 사례와 그리고 인공지능이 미래 음악 산업에 미칠 영향 등 유익한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